저는 이제 그 상황이 상황인 만큼 청중이 전혀 없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몇 분이 계셔서 훨씬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제가 드릴 말씀 그 코페르니쿠스의 이 중요한 책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약간 뜻밖이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적어도 그런 이유 때문에 제 견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제 견해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저 말고 당연히 이제 코페르니쿠스 전문 학자들의 코페르니쿠스만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수많은 이제 고증이라든가 역사적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논란의 여지 없이 사실로 확인된 것들하고를 구별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특별히 제가 이건 제 의견입니다 하지 않으면은 그 후자에 그러니까 이미 학계에서는 공인이 된 근데 왜 이 말씀을 미리부터 드리냐면 굉장히 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랑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도 또 있는데 그 얘기도 잠깐 시간이 나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 이 그림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대충 한 16세기가 다가오는 16세기가 끝나가는 시점, 그러니까 1500년대 말에 그려진 그림인데요. 그 교황이 저 사람이 이제 그레고리안 달력의 그 그레고리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이제 그 성직자들을 모아놓고서 달력을 새로 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제정하면 좋을까를 놓고 논의하는 광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의 달력은 가톨릭 교회에 되게 중요했는데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써오던 달력이 이제 정확하지가 않아서 왜냐하면 그 이제 기존의 천문학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달력이었는데 그 천문학 이론 자체의 한계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윤달이라든가 이런 것들 넣는 방식의 부정확함 때문에 처음에는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오래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오류가 축적되거든요. 그래서 어,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예를 들어서 그 성인들의 축일이 있고 막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성경 문과와 맞춰보면 거기는 봄날이 얘기되고 있는데 갑자기 여름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 돼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달력을 개혁하게 됐고 그 그레고리안 역을 좀 수정해 가지고 사실 지금도 쓰고 있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 제가 일종의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면 저 달력을 만들 때 무슨 천문학을 사용했느냐?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을 사용했습니다. 좀 이상하죠?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기를 코페르니쿠스는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정죄됐고 특히 갈릴레오는 그 코페르니쿠스를 옹호했다는 죄목으로 종교 재판까지 받았는데 달력 만들 때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을 사용했다는 게 잘 납득이 안 되실 겁니다. 사실 이제 그 내용들이 납득이 되게 이게 제 강연이 끝날 때쯤 돼서는 납득이 되실 거라고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페르니쿠스의 대중적 이미지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기존 천문학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기존 천문학은 기본적으로 우주의 중심이 아까 문디 얘기가 굉장히 사실 적절한데요. 태양계의 중심이 아니라 전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세계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세계의 중심에 지구가 있고 그 주위를 우리가 익숙한 달부터 시작해서 그, 그 수성, 금성, 화성 그리고 그들 내행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그 행성들이 돌고 그 바깥을 이제 별들이 도는. 근데 이제 그런 별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그 제5 원소라고 해서 완벽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원소의 특징은 그 원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운동은 특별한 그 원인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제 별들이나 그런 천체들이 돌고 그에 비해서 지구는 물, 불, 흙, 공기 4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4원소는 변화가 있는 원소죠. 그러니까 그 에테르랑 달리 제5원소인 에테르랑 달리 변화가 있고 각자 자기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그런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에 기초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천문학 체계가 얹혀 있는 건데요. 이런 이론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사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 하는 올바른 견해를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대의 그 성서 해석과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에 상당히 그 많은 비판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그 종교적 박해가 두려워서
죽을 때까지도 책 출간을 미루고 결국은 임종 막바지가 돼서야 그 책을 겨우 손에 쥘 수 있었다. 그 일종의 교정본을 겨우 손에 쥘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비운의 철학자로 많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지구와 그 태양의 위치를 바꾼 것이 워낙 혁명적이고 워낙 급격하고 워낙 사람들한테 놀라운 일이어서 근데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은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과학자, 뭔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의 장점을 금방 알아채고 생각들을 바꿨다. 그래서 근대 과학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가령 칸트 같은 사람에 있어서는 이런 사고의 전환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고 우리도 뭐 이렇게 일상 언어에서 뭔가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확 해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바꿔봐라, 그러면 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의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기 맨 마지막에 썼지만 폴란드 천문학자, 그러니까 사실은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는 당시 이제 학자들은 자신의 이름들을 태어난 장소와 무관하게 라틴어가 이제 전체 유럽의 공통적인 학술 용어였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라틴화 시키려는 그게 일종의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라틴어식으로 만든 거고요. 원래 태어날 때는 니콜라이 코페르닉이라는 폴란드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란드 천문학자라고 알려 있는데 그 정도면 이제 대충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대충 여기 나온 내용들이 터무니없는 거짓은 아니지만 다 조금씩 어떤 데는 많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틀렸습니다. 여기 나온 내용들이. 이게 어떻게 틀렸는지 궁금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제가 궁금증을 좀 계속 킵하려고. 예, 자 일단 코페르니쿠스의 생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지금은 이제 폴란드가 아닌데요. 당시에는 하여튼 폴란드의 작은 마을에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아버지가 일종의 광물을 사고 파는 일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코페르니쿠스 할 때 코프라는 그 앞에 부분이 지금 학자들은 아마 카퍼, 그러니까 구리를 주로 이렇게 팔았던 사람에서 베이커라는 성이 빵 굽는 사람으로부터 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마 그 코페르니쿠스 가문이 그런 구리를 비롯한 광물들을 거래했을 거라고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10살 때 이제 부친이 돌아가셔서 이제 외삼촌, 코페르니쿠스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외삼촌 댁에 보내지게 되는데 이 외삼촌이라는 분이 중요한데요. 이분이 주교예요. 비샵.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고위 성직자죠. 근데 어디에 주교였냐면 지금은 없어진 국가입니다. 지금은 없어요. 근데 당시에는 독립된 국가로 존재했던 바르미아라는 공국이 있어요. 공국이 뭔지 아시죠? 왕이 킹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공작이. 근데 그때 공작에 대응되는 게 이제 바르미아 대주교, 아치비샵. 그러니까 대주교가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지역이 있었는데 폴란드 북쪽에 지금 그 위치상으로 보면 폴란드하고 프로이센의 중간에 낀 곳이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폴란드하고 프로이센 양쪽에 끼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주교가 외삼촌이었어요. 마치. 그러니까 상당히 가문이 좋은 가문이죠. 절대로 뭐 이렇게 뭐 언더독이냐 이렇게 주변부 인물이 아닙니다.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인싸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당시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서 아까도 그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당시의 그 사제라는 신분은 꼭 적극적으로 성직자를 목표로 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고위직 관리나 아니면 학술적인 연구를 할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수도원이나 이렇게 종교와 관련된 그런 곳 이외에는 책 자체도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성직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 또 하나는 안정된 수입이 보장돼서 이게 관련되는데 실제로 집도를 하는 그러니까 미사를 주재하는 신부가 아니라 그냥 관리직으로서의 신부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부들은 일정한 수입이 보장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가 왜 중요하냐면 그런 걸 다 염두에 두고 코페르니쿠스 외삼촌이 코페르니쿠스를 사제로 만들었습니다. 사제를 위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중간에 사제로 임명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여러 대학들을 맨 처음에 이제 크라카우라고 폴란드 남쪽에 있는 대학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죠. 볼로냐 대학. 서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들이라고 경쟁하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유럽에서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볼로냐 대학에 오래 다녔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아까 역시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 학위는 뭐로 받냐면 의학으로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만 공부한 게 아니라 교회법을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제로서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천문학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다시 바르미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공부가 끝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외삼촌의 영향력으로 캐논,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사제로 그 직위를 받고 그 사제 지위로 그 바르미아 공국에서 일종의 국무회의에 해당되는 제일 높은 그 참사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참사회에 들어가면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 참사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코페르니쿠스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페르니쿠스는 그냥 일개 사제가 아니라 바르미아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제, 그것도 권력의 핵심층에 있는 어느 정도였냐면 대개 대주교를 참사위원 중에서 이렇게 좀 명망 있는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대주교가 된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는 코페르니쿠스는 그 바르미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이센하고 폴란드 사이에 껴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되게 어려운 나중에 결국 폴란드에 병합돼요. 근데 그 외교 사절로 많이 다녔어요. 대주교의 서신을 갖고 폴란드 왕을 만나거나 프로이센 왕을 만나거나 그런 일들을 상당히 자주 수행했었고 대부분의 경우에 코페르니쿠스가 사제로서 수행한 임무는 그 교회의 땅을 관리하는 땅에서 이제 일종의 소득세 받고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면 추수한 일부를 갖다가 받고 그런 재산 관리인 노릇을 했습니다. 바르미아 교회에.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코페르니쿠스, 그러니까 일단 코페르니쿠스가 엄청나게 종교 핵심 세력이었다는 점이었고요. 이번에는 코페르니쿠스 그러면 이렇게 뭔가 생각의 전환, 사고의 전환을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코페르니쿠스는 그 당시에 만원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만원경이 없는 상황에서 맨눈으로 그 하늘을 아주 꼼꼼하게 관측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천문학을 발전시킨 상당히 선구자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니 당연히 관측을 해야지. 근데 그때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지적 권위, 특히 고대 학자들의 지적 권위에 상당히 이렇게 그 경외감을 표시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르네상스가 원래 고대 부흥을에서 시작했잖아요. 물론 나중에 결국에는 근대적 자신감으로 이어졌지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때의 천체 관측 결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실제 관측을 아주 꼼꼼하게 해가면서 그것들을 검증했던 사람들은 별로 없었는데 이 볼로냐 대학 다니던 시기에 자신의 스승과 함께 대학교 시절 때부터 꼼꼼하게 관측해서 이미 그 시절에 프톨레마이오스의 그 천문 기록들이 사실은 관측 기록과 자기가 직접 한 관측 기록과 맞지 않는다 하는 점을 그때 이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자체를 열심히 공부했지만 그게 완전 진리는 아니다. 분명히 이제 시대도 꽤 지나갔고 그 다음에 사실 관측 위치도 달랐거든요. 이 북부 유럽에 속했던 폴란드에서 관측한 내용하고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살았던 그런 그 북아프리카에서 관측했던 내용하고 같을 수가 없죠. 위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들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이 이론이 굉장히 훌륭한 이론이지만 사실은 고칠 점이 개선할 점이 있는 이론이구나 하는 점들을 발견하고 그 이후에 꾸준히 관측을 그러니까 폴란드에 이제 바르미아로 돌아와서 계속 아까 참사위원 노릇을 하면서도 계속 관측을 해요. 근데 사실 그 북부 폴란드 거기는 관측하기 되게 안 좋은 그래서 그 얘기도 해요. 되게 투덜대요. 내가 남쪽 이탈리아에 있을 때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관측 기록을 되게 많이 얻었는데 여기 폴란드에서는 흐린 날도 너무 많고 이 위도도 너무 높아가지고 볼 수 있는 별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꾸준히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측 기록에 입각해서 기존 달력이 왜 문제고 기존 천문 체계가 왜 문제고 하는 결론들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입각해서 그 교황청에다가 달력을 새로 만들어 보자 하는 제안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천구의 회전에 대해서의 출판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이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코페르니쿠스가 자신의 태양 중심설을 얘기했다고 오해가 되기 쉬운데요.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라는 책이 나오기 전에 코페르니쿠스의 태양 중심설은 적어도 학계에는 당시에 유럽의 천문학자가 토탈에서 몇 명 안 됐는데요. 100명 좀 넘었을까? 하여튼 뭐 1000명은 안 됐어요, 절대로. 기껏해야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 책을 읽고 혹은 코페르니쿠스의 논문을 읽고 그걸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그냥 200명 수준이었을 텐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널리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당시는 일종의 서신이 그러니까 편지가 요즘에 SNS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자기 이론의 핵심들 내용들이나 사례들 같은 걸 이렇게 써서 보내면 그 친구가 그걸 복사하는 거죠.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야 코페르니쿠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보내고 그러니까 편지를 받으면 여러 부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보는 게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코페르니쿠스는 자기 친한 친구들한테만 이론들을 알렸지만 이미 당대의 그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는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장점에 대해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다들 이 점이 중요한데요. 다들 장점은 분명한데 왜냐하면 천문 계산도 훨씬 더 깔끔해지고 논리적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억지스러운 부분도 좀 없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조심하실 게 그렇다고 정확도가 엄청 개선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실제로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도는데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여전히 원궤도를 고집했거든요. 코페르니쿠스가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어서요. 코페르니쿠스가 혁명적인 측면만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코페르니쿠스는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꾼 것 빼놓고는 아무것도 바꾼 게 없습니다. 기존의 코페르니쿠스가 프톨레마이오스 이론의 기존의 이론의 모든 그 연구 방법론들 주전원이라든가 이심원이라든가 다 사용했어요. 하나도 안 버리고 다만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꿨을 때 그런 장치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자연스러운 천문에 대한 설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이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장점은 천문학으로서의 장점은 굉장히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까 저 소개하신 선생님께서 정말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문디 세계의 회전에 관하였는데 이게 천구의 회전으로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뭐냐면 자 태양을 지구 대신에 우주 중심에 놓고 계산을 하면 천체 현상이 훨씬 정확하고 자연스럽게 설명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당시 천문학자들은. 그렇지만 진짜로 그러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접근이. 왜냐하면 지금은 자연과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자가 존재한다, 원자가 존재한다 이런 거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안에 원자에는 원자핵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설명이 잘 되고 예측을 잘한다는 사실하고 그 말이 진짜 사실 참이라는 것하고 둘을 구별하지 않잖아요. 중세 때하고 근대 초기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세 철학에 현상을 구제한다는 개념이 있어요. Saving the phenomena.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나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들하고 세계가 진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걸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그 원리, 프린스플이나 아니면은 원인, 그 카우자를 진짜로 기술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겠지만 수학자하고 자연 철학자가 완전히 그 두 지위에서 달라집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갈릴레오 설명하실 교수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실 텐데요. 수학자는 현상을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수학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개기식이 언제 나온다. 그럼 그걸 갖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 그게 수학자의 역할. 그 과정에서는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꾸는 게 별 문제 없어요. 그냥 계산의 도구니까. 근데 진짜로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고 지구가 돈다고 하면 여러분 금방 생각해도 우리가 난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진짜로 가운데 있고 지구가 돌면 그럼 우리가 어지러움을 느껴야 될 텐데 왜 어지럽지 않나? 우리 여러분들 놀이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뺑뺑뺑뺑 도는 거 타시면 어지러우시잖아요. 근데 지금 혹시 지구가 돌고 있거든요. 태양 주위를 어지러우세요? 지구의 운동을 느끼세요? 못 느끼시죠?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왜 못 느끼느냐? 그러면 되게 관성 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관성 운동은 우리가 못 느낀다.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원운동은 관성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 가속 운동인데요. 왜냐하면 방향이 바뀌어도 역시 그건 가속 운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대충 지구가 워낙 크고 우리는 워낙 작아서 우리 근처의 공간은 대충 관성 운동 한다고 방향이 바뀌는 게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다 받아들여도요. 관성이라는 개념은 언제 나왔냐면 코페르니쿠스 죽고서도 한참 있다가 나왔습니다. 갈릴레이가 처음 사용해요. 갈릴레오가. 그리고 그 관성 개념을 사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성 운동을 우리가 못 느낀다라는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그걸 갖다가 입증한 사람은 뉴턴이에요. 한참 후에는. 코페르니쿠스는 그것들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페르니쿠스는 그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꿔서 천체 현상의 예측이나 기술, 세이빙 더 피노미나 현상을 구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진짜로 세계가 그렇다는 것들을 본인은 믿었어요. 진짜로 그렇다고. 그러니까 문디라는 세계라는 단어를 쓰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그걸 입증하지는 못했어요. 적어도 동료 과학자들한테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동료 과학자들이 계속 이 책이 나오기를 기대했어요. 왜? 천문체계의 핵심을 들어보니까 이거 멋있는 천문체계인 건 맞는데 근데 뻔하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지러운 것 느끼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아요. 제가 좀 설명드리겠지만 그러면 코페르니쿠스 선생께서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 줄 거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마 그거를 자세하게 논의할 거다. 다들 기대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물론 대단한 학자지만 혼자서 천문학 혁명도 일으키고 역학 혁명도 일으키고 혼자서 근대과학을 다 만들 수는 없죠. 어느 인간도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죽을 때까지 그 해결책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다가 결국은 출간을 미루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가 이 출간을 미뤘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책에다가 썼어요. 그 책 내용에다가 그 서문에 썼는데 인트로덕션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이 책 출간을 계속 미뤘는데 그 이유가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다. 그렇게 썼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읽으면은 맥락이 잘 안 잡히니까 왜 웃음거리 걱정하지? 그래서 그걸 자꾸 종교적인 이유로 해석하기 쉬운데 종교적인 이유는 박해나 뭐 이런 단어가 등장하지 왜 비웃음, 웃음거리 뭐 이런 단어.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뻔한 직관적인 반론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못한다는 걸 본인이 뼈아프게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웃음거리가 되기 싫어서 출판을 미뤘는데 그 얘기도 나와요. 내 주변 동료 사람들이나 교회 분들이 출판을 해라. 그래도 출판을 해라. 그렇게 계속 그 격려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출판을 한다. 라고 책에 써놨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참 황당하게도 그 책이 이제 라틴어로 쓰였고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번역본도 잘 안 읽어서 그런지 사람들한테 잘 공감이 안 되고 있어서 마치 이제 종교적 박해를 두려워한다는 그런 담론이 널리 퍼지게 된 건데요. 혹시 뭐라도 오해를 하실 거면 그 성서 해석가구의 그 충돌 문제를 코페르니쿠스가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고민하지 않았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약간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걸 지적하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친구들조차도 그 여호수아전 같은 거 보면 그 하나님께서 얘기하셔가지고 태양을 갖다가 멈추게 한 적이 있는데 이게 태양이 가운데 있고 우리가 돈다면 이게 어떻게 멈추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거 그 일종의 그 문제 제기를 한 경우는 있었는데요. 그건 하나의 그냥 풀어야 될 문제지 그것 때문에 출판을 미루고 그러는 상황은 전혀 아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복잡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까 루터 얘기도 하셨지만 그때가 코페르니쿠스가 살던 시대가 종교개혁이 막 이루어지던 시점이잖아요. 종교개혁이 격화가 돼서 신교하고 구교의 대립이 아주 최고조에 이를 때는 그때가 이제 갈릴레오가 살던 시기인데 그때는 누가 진짜 종교인가를 놓고 다툼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성서에 대한 해석이 보수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서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려는 그런 움직임.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종교다.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근데 이 당시에까지만 해도, 코페르니쿠스가 연구를 할 당시까지만 해도 물론 그런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성서를 훨씬 더, 왜냐하면 성서에 보면은 절대로 글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뭐 시편 같은 데 보면 은유적 표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성서를 이용해서 설교를 하거나 하는 그 신부들도 성서를 많은 경우에 은유적으로, 교훈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리터럴하게 글자 그대로 성서를 읽는다는 생각은 사실은 그 이후에 종교 전쟁이 격화되면서 등장한, 진짜 종교가 뭐냐를 놓고 따지면서 등장한 개념이고, 신교에서 특히 강했고요. 구교는, 가톨릭 교회는 훨씬 유연하게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제기는 됐고 코페르니쿠스가 그걸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고려는 아니었던 겁니다. 제가 여기 썼듯이 그 1514년에 이미 코멘타리우스라고 작은 주석이라는 뜻인데요. 저런 책을 내서 이미 핵심 내용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 책을 보고서 너무너무 감동한 오스트리아의 수학자가 이제 코페르니쿠스를 찾아와가지고 바르미아로 같이 천문 관측을 하고, 이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는 사실은 그렇게 막 떠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스승의 업적을 엄청나게 여기저기 막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 선생님 것 굉장한 이론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유럽 천문학계에 코페르니쿠스의 이 주저에 대한 이 책이 언제 나오나 굉장히 기대하던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그 천구의 회전에 관하여 그 책 표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들으면 웃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르미아의 그 참사위원 혹은 대주교나 주교 친구들이 그 코페르니쿠스한테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도 출판을 많이 권했는데, 당시 제가 바르미아가 폴란드하고 프러시아에 껴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 먹힐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야, 요즘에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서 금메달이나 우승을 하면은 국위 선양을 했다고 하잖아요. 야, 네가 지금 그 천문학계에서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사람인데 사실 바르미아를 의 이름을 떨칠, 바르미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가 이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바르미아라는 우리 작은 나라 이름이 유럽 전역에 알려지게 될 테니까 일종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도 네가 출판을 해야 된다. 사실은 출판을 계속 권유했어요. 그러니까 출판을 막은 건, 출판을 끝까지, 이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출판을 끝까지 막은 거는 코페르니쿠스 자신이었고요. 그 막은 이유가 학술적인 이유가 주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가 되는 일종의 여러 증거가 있는데 이게 제일 인상적인 증거여서 제가 가져왔는데, 코페르니쿠스가 사후 얼마 안 돼 가지고 그려진 그림입니다. 근데 이제 라틴어로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설명이 써 있는데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구절을 제가 발견해 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캐노니쿠스 아스트로노무스 인컴페라빌리스라고 써 있어요. 이 점이 사실은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 변화의 핵심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캐노니쿠스라는 단어는 원래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당연하죠. 캐논이었으니까, 사제였으니까 그 코페르니쿠스가. 근데 이제 또 다른 뜻으로 모범이 되는, 표준이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되게 어떤 학문 분야의 캐논이라고 하면 그 분야의 고전들, 학술적으로 이미 인정이 된, 학술적 평가가 끝난 것들을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일종의 선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코페르니쿠스는 당대 천문학자들에게 거의 모범적인, 그러니까 천문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천문학자였습니다. 당대 천문학자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코페르니쿠스 선생께서 주전원을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천문 계산을 하는 걸 보고 있으면, 물론 본 건 아니고 이제 글로 읽었겠죠. 보고 있으면 마치 그 2세기 천문학자 프톨레마이우스가 강림해서 다시 살아나서 천문학을 하시는 것 같다. 그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 되게 역설적이죠.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이 극복한 천문학인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의 당대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공인 1인자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어도 역시 incomparabilis. 저거는 요즘 영어로 번역하면 incomparable입니다.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하고 괄목상대할 만한 천문학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에서 그 사후에도 코페르니쿠스에 대한 평가가 캐노니쿠스 incomparabilis astronomus 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보면서 코페르니쿠스를 뭔가 이렇게 주변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핵심 세력에서 덜 떨어져 가지고 주변부에서 이렇게 맨날 구박받으면서 탄압받으면서 연구하던 과학자라고 생각하는 건 전혀 터무니없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그 초상화입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아까 드렸고요.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또 다른 그 이행기적 인물로서 코페르니쿠스 말씀을 드리면, 결국 코페르니쿠스는 자기가 극복한 그 천문학에 굉장히 통달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통달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전원 몇 개 더 쓰고 이심원 몇 개 더 써가지고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 이렇게 장난을 좀 쳐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incomparabilis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을 연구를 하는 사람 중에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이게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자체가 한계를 가져서 안 풀리는 건지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해서 안 풀리는 건지 이걸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 과학자가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그냥 맨날 이론탄만 하면은 사실은 그건 좀 게으른 과학자겠죠. 사실은 자기 능력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incomparabilis astronomus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부심이 강했어요. 내가 속속들이 다 아는데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 이거는 안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지구하고 태양을. 안 그러면 이 문제는 해결 불가능하다 하는 걸 꿰뚫어 볼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는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적인 측면이에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페르니쿠스는 그것 빼놓고는 사실은 기존 천문학을 전부 다 그대로 보존했어요. 원운동도 그냥 놔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천상계하고 지상계 구별, 그러니까 지구가 중심에 있었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달 밑에까지의 변화가 있는 지상계와 5원소, 완벽한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달 위쪽의 천상계는 질적으로 다른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코페르니쿠스는 그 구별을 없앴죠. 왜냐면 저기 천상계의 물질이었던 그 태양을 끌어내려 가지고 중심에다 놓고 지상계의 대표격인 지구를 갖다가 위로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막 어그러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체는 왜 도냐면 천구에 얹혀서 돕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운동은 천구 때문에 하는 거고. 이렇게 기존의 존재론이나 기존의 우주론은 거의 그대로, 그리고 그 실제로는 그 행성들이 타원궤도를 돌기 때문에 코페르니쿠스 이론도 많이 틀려요. 그 관측 결과랑.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코페르니쿠스도 주전원이라든가 이심원이라든가 이런 장치들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결코 더 적게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훨씬 자연스럽게 사용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코페르니쿠스는 이행기적 인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코페르니쿠스가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시작한 건 맞아요. 지구와 태양주의를 바꾸면서.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도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완성했다고는 할 수 없고요. 그뿐 아니라 사실은 시작만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들은 수많은 학자들, 갈릴레오, 케플러, 뉴턴에 의해서 거의 150년 이상의 굉장히 오랜 기간을 통해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완성됐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고요. 이건 제 견해가 아니라 이 공인된 견해입니다. 과학사학자들 사이에서. 그러면 여러분 얼핏 생각하시기에 그러면 이 코페르니쿠스의 위대함을 깎아내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제 주장입니다. 그건 제 주장인데 무슨 뜻이냐면 그거는 우리가 과학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생각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뭔가 코페르니쿠스나 뉴턴이나 이런 어마무시한 천재가 등장하면 이 사람은 워낙 대단한 사람이니까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편견이나
사고방식들을 싸그리 바꾸고 흔히 얘기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해서 완전히 혁명적인 생각으로 세계를 뒤바꿀 수 있다. 한 사람이. 왜냐면 과학이니까. 과학은 천재가 있고 천재들은 그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낭만적 과학관이라고 하는데 이게 19세기 때 만들어진 생각이거든요. 뭔가 대단한 천재들은 범인들이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런 기가 막힌 일을 해낸다. 그 생각이 틀렸거든요.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학철학자로서 그리고 저뿐 아니라 여러 과학철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실제 과학 연구는 당연히 뛰어난 과학자는 코페르니쿠스처럼 정말 뛰어난 과학자는 그보다 못한 과학자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일을 해내지만 기본적으로 노동집약적인 활동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코페르니쿠스가 20년 이상을 관측 기록을 모아서 그거에 기반해서 자신의 천문체계들의 수정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도 코페르니쿠스가 분명히 천재적인데요. 말씀드렸죠. 캐노니쿠스 인코페라빌리스. 그렇지만 그 천재도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혁명적 변화에는 자기가 한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역할들은 굉장히 뛰어나거나 혹은 그만큼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수많은 단체 노력에 의해서 집단지성의 힘을 통해서 그런 과학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지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들에 이제 제가 지지 근거로 삼는 게 토마스 쿤이라는 과학철학자가 제기한 창의성에 대한 이론인데요. 대개 사람들은 창의성 그러면 뭔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에만 이제 창의성을 부여하는 경향이 있죠. 당연히 그런 능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을 토마스 쿤은 발산이 이렇게 뭔가 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산적 상상력, 발산적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토마스 쿤이 강조하는 건 정말로 과학 연구자들을 꼼꼼히 토마스 쿤이 또 코페르니쿠스를 엄청 연구했어요. 그래서 책도 썼어요.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대한. 실제로 정말로 창의적인 과학자들은 자신이 공부했던 그리고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패러다임을 엄청나게 열심히 탐구해서 그 탐구 과정을 통해서 그 패러다임을 약간 변형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이제 수렴적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하긴 하되 그냥 마구잡이로 발휘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자기가 믿는 이론들, 그다음에 그 실험 결과들, 그다음에 관측 결과들 이렇게 제한 조건 내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막 그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죠. 뭐 예를 들면 야 그림을 그리는데 꼭 거기 두 사람이 꼭 등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늘하고 땅이 동시에 등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대적 상황을 그려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들을 다 주고 훌륭한 그림 그려봐. 이런 거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과학 연구는. 제가 사실은 과학 공부를 연구를 석사 때 할 때 사실 이 말이 정말로 맞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창의성이 필요하고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그냥 마구잡이로 펼쳐내는 창의성이나 상상력이 아니라 이런 수렴적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수렴적 상상력도 중요하고 발산적 상상력도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 둘은 서로 모순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야 수렴적으로 사고하면서 동시에 발산적으로 사고 이건 뭐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쿤의 얘기는 과학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수렴적으로 사고하고 어떤 상황에서 발산적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 결정을 통찰력 있게 잘 내리는 과학자, 그런 과학자가 정말 1급 과학자, 창의성 있는 과학자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적절한 상상력을 선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과학자가 정말 뛰어난 과학자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기본적으로 모순적이니까 본질적 긴장이 있는데 이센셜 텐션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본질적 긴장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본질적 긴장을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러니까 적절하게 어떤 종류의 상상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관리하는 그 능력에서 과학적 창의성의 핵심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 코페르니쿠스야말로 정확히 이런 의미에서 쿤의 의미에서 본질적 긴장을 잘 관리한 뛰어난 창의적인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계속 제가 강조드렸듯이 코페르니쿠스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지구하고 태양을 바꿔볼까? 지구 중심설이 좀 틀린 것 같아. 태양 중심설이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그냥 사고의 전환을 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을 타의 추종이 불허하게 잘했죠. 그래서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의 장점 단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결정적인 판단. 아,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 이걸 뛰어넘어야겠다. 그 다음에 관측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축적해서 그걸 통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느 지점에서 기존 천문학 이론이 문제가 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이런 바탕하에서, 이런 수렴적 상상력의 바탕하에서 지구와 태양 위치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모험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발산적 상상력을, 어떤 순간에는 수렴적 상상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쓴 책인데요. 코페르니쿠스 이외에도 뉴턴이나 뭐 갈릴레오나 여러 과학자들이 이렇게 상상력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이렇게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았으니까 처음에 천문학자들은 좀 난처해했어요. 어떤 천문학자들은 특히 그 신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서 성서를 그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의 강조가 좀 두드러진 지역에 살던 그 천문학자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수학하고 자연 철학, 그 현상을 구제하는 것하고 세상을 진짜 실제를 얘기하는 거에 구별을 사용해서 코페르니쿠스 이론은 현상을 구제할 뿐 진짜 실제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좀 타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학자들은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정말로 실제를 반영한다고,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 정말로 세상이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 있다고 믿고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검증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랬던 대표적인 천문학자가 티코 브라헤란 천문학자인데요. 티코 브라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참이라는 걸 명백하게 경험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관측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수행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별이 이 그 천구상에서 보이는 위치가 지구가 공전궤도가 서로 반대편에 있을 때, 그래서 저희가 봄이면 여기가 가을이겠죠. 이렇게 공전궤도가 양쪽 끝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위치에서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여기 가운데 계신 분을 보면 이제 투영해서 천구에 투영해서 보면 저기 계시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를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쪽에 계시다고 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먼 별의 위치가 그 공전궤도가 존재하는 한 그 하늘의 별에서 다른 위치에 보여야 됩니다. 물론 이제 워낙 별이 멀리 있어서 그 위치 차이는 너무너무 작아요. 그렇지만 그 위치 차이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걸 연주 시차라고 합니다. 1년에 따라서 그 시차, 그 각도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이론에 따라서 이 연주 시차가 있어야 되니까 티코 브라헤가 저걸 관측하려고 했어요. 그 관측이 되면 그러면 논란의 여지 없이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입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당대 최고의 관측 천문학자였던 티코 브라헤,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히 못 말씀드리지만 우주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정도로 기가 막힌 천체 관측을 했던, 그러니까 그 티코 브라헤의 천문 관측 기록을 현재에 기록하고 맞춰보면 10초라는 어마무시하게 작은 각도까지 정확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조차 연주 시차를 못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티코 브라헤는 그런 상황에서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참 그 매력적인 이론인데 어떡하나, 경험하고 어긋나니까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장점이 되게 많으니까 그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장점은 살릴 수 있되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상태로 놔두는 그런 천문 체계를 새롭게 고안해냅니다. 그걸 티코 브라헤 체계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구가 여전히 프톨레마이오스 체계처럼 우주의 중심에 있고요. 그 지구 주위를 태양이 돌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차이. 모든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돕니다. 섞어놓은 거죠.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랑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가지고 섞어놓은 건데, 이렇게 하면 코페르니쿠스 체계의 장점을 상당히 살리면서도 연주 시차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서 당대의 천문학자들은 종교적 이유와 별도로, 종교적 이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은 또 다르겠지만 프톨레마이오스 체계를
그대로 믿었던 건 아니고요. 티코 브라이 체계를 채택을 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체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지 않았던 이유는 적어도 전문 천문학자들은 뭐 성직자들은 당연히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문 천문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유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게 철저하게 경험적으로 반증됐기 때문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 분명히 지구가 태양주를 도는데 왜 반증이 됐을까? 이게 이제 사실 과학철학적으로 좀 재밌는 문제인데요. 당시에는 만원경이 없었거든요. 만원경은 갈릴레오 시대 때나 나옵니다. 그래서 당시 티코 브라이는 이렇게 근사한 엄청나게 멋있는 장치들을 한 궁전에서 그 맨눈으로 그 하늘을 관측했거든요. 근데도 그렇게 정확했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우주인이 아닐까 진지하게 의심을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티코 브라이가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었던 그 연주 시차의 한계가 10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별,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태양도 별이지만 태양은 제외하고 다른 태양 말고 다른 가장 가까운 별의 연주 시차가 대충 4초쯤 됩니다. 그러니까 티코 브라이가 관측할 수 없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너무 멀리 있어요, 별이. 그러니까 별이 그냥 우연히 뭐 별은 흩어져 있으니까 원래 사실 그 정도로 그 띄엄띄엄 있는 게 정상인데 뭐 우연히 별이 한 그게 4.7광년인가 떨어져 있는데 근데 그 한 1광년 정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날아가서 1년 정도 거리에 별이 하나 더 있어줬으면 티코 브라이가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면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당시에 이미 수용이 됐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과학철학적으로 왜 중요하냐면 그 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티코 브라이의 과학적 연구 방법론에는 아무런 그 하자가 없거든요. 정말로 과학적으로 연구했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연구를 하고도 여전히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코페르니쿠스 이론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맞는 이론도 참인 이론도 당대 과학의 수준, 배경이론, 그 다음에 측정장치 이런 한계 때문에 그 과학자가 종교적 편견이나 합리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좋은 과학 연구를 하고도 여전히 틀릴 수 있다는 걸 그 코페르니쿠스 이론 사례가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티코 브라이는 놀랍게도 정말 대단한 과학자인데 이 가능성을 이미 그러니까 진짜 대단한 정말 감탄스럽죠. 이 가능성을 예상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연주 시차를 못 발견했는데 이게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틀려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별이 너무 멀리 있어서 내가 그걸 관측을 못하는 걸 수 있다 하는 점 그 가능성을 인식했어요. 여기서 사실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러고 나서 그 가능성까지 인식하고 그런데 별이 너무 멀리 있다는 이 가능성은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틀렸다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 과학자가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 거기까지 생각했으면 그러면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지지했어야지.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생각이고 우리가 훨씬 많이 아니까 생각이고 모든 과학자는 당대에 널리 수용되던 이론의 근거에서 판단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현재 21세기 과학의 근거에서 참거짓을 판단할 거 아니에요. 당대의 우주론은 그 진공은 싫어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굉장히 철저하게 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별이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멀리 있으면 그러면 그 당시까지 알려진 별은 그 행성은 토성까지였는데 토성이 끝나고 나서 무한히 빈 공간이 거의 무한에 가까운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별이 등장할 때까지. 그거는 당대의 자연철학 이론에 따르면 그건 진짜 불합리한 거예요. 그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의 모순과 같은 종류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티코 브라이가 그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여전히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그 제거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과학 이론을 그 역사적인 맥락 내에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평가와 관련해서 흔히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게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배척당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그래서 제가 제일 앞에 보여드린 어떻게 코페르니쿠스 이론이 그 그레고리 달력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일단 코페르니쿠스 이론의 계산 도구로서의 장점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것이
실제를 정말 설명한다고 주장만 안 하면 갈릴레오가 그걸 해서 혼난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코페르니쿠스 이론 자체를 사용하는 것은 종교에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구별도 역시 지금 우리한테는 굉장히 낯선 구별인데 그 구별을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쉽게 그 상황이 이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진짜 과학사하고 전설 과학사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코페르니쿠스의 그 천구의 회전에 관해서도 이제 진짜 과학사는 그 전설 과학사랑 굉장히 그 다른 측면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아까 제가 그렇다고 코페르니쿠스를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긴데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의 핵심은 코페르니쿠스의 위대함을 깎아내리라는 게 아니라요. 코페르니쿠스가 위대했는데요. 코페르니쿠스도 사람이라는 거죠. 혼자서 코페르니쿠스 혁명을 완수하는 일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위대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코페르니쿠스가 그렇게 20년 동안 관측했다는 걸 모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수많은 일들을 수행하면서 참사위원으로서 일들을 수행하면서 또 그렇게 엄청난 관측을 해내고 근데 그 관측하기도 되게 어려운데 그 관측을 또 이론적으로 풀어내고 그래서 지구하고 태양 위치를 바꾸고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런 우리가 미처 몰랐던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훨씬 더 그렇게 신화적인 방식이 아니라 훨씬 정말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나고 성실하게 연구하는 인간과학자의 방식으로 위대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코페르니쿠스도 정확히 그런 부류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 이론과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결국은 티코 브라헤라든가 이런 동료 천문학자들이 종교적 편견 때문에 그 코페르니쿠스 이론을 배척한 게 전혀 아니라 사실은 나름대로 굉장히 과학적 방식으로 검증을 했는데 여러 가지 그 시대적 한계들 때문에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고 그래서 상당 부분은 티코 브라헤가 만든 절충 체제 참 그 왜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서학이라고 이제 서양 천문학이나 서양의 지식들이 조선 후기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서구 천문학이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가 되는데 그때 마테오 리치 천주시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천문학은 코페르니쿠스 천문학도 아니고 프톨레마이오스 천문학도 아니고 티코 브라헤 천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티코 브라헤 천문학을 일종의 공식 이론으로 적어도 계산에 있어서는 사용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적 유산과 관련해서 제가 결국 정리하고 싶은 거는 코페르니쿠스가 혁명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긴 했지만 혁명을 완수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위대함이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고 천구의 회전이라는 그 역작을 통해서 이후 과학자들이 갈릴레오나 케플러나 뉴턴 같은 과학자들이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되고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결국은 코페르니쿠스의 지적 유산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휴식을 취하고요. 바로 이어서 토론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